반갑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계사 네 편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역사는 사실이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재해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글의 저자인 박원봉 작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속의 숨은 이야기 혹은 사실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이야기를 1년 넘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진행을 했고 그 글을 보완해서 출간한 도서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흥미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친왕. 조선왕조 마지막 황태자인 그의 이름은 은이다. 그는 11살 때 일본의 볼모로 끌려가 일본 황실의 공주 마사코와 정략 결혼을 해야 했던 비운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마사코와 결혼하기 전 그에겐 이미 약혼녀가 있었다. 민갑완. 그녀가 바로 그 약혼녀였다. 민갑완은 여흥민씨 민영돈의 딸이다. 민영돈은 명성황후 민씨의 신임을 받아 명성황후의 아들 척의 글벗이 되고 종묘 재관을 거쳐 초대 영국공사로 활약한 인물이다.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시해당한 지 2년 뒤인 1897년 10월 20일 민영돈의 집과 대궐 양쪽에서 각각 세 생명이 태어났다. 민영돈의 딸에겐 갑완이란 이름이, 고종의 후궁 순빈 엄씨가 낳은 아들에게는 은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민갑완과 이은은 출생부터가 인연인 듯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태어났다. 민갑완은 무척 활달하고 총명한 소녀였다. 어찌나 짓궂은 장난을 잘 쳤는지 별명이 난봉이었다. 할머니 환갑년에 태어났다 하여 갑완이란 이름을 붙여 주었을 만큼 그는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았고 아버지 민영돈 또한 그의 총명을 아꼈다. 민갑완이 11살이 되던 해인 1907년 초 세자빈을 간택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일본의 침략 야욕 앞에 선 나라와 왕실의 운명을 걱정한 고종이 하루라도 빨리 은을 결혼시켜 왕실의 명맥을 잇고자 한 것이다. 세자빈 간택. 이는 전 국가적인 행사였다. 일단 간택이 시작되면 전국의 결혼 정년기 처녀들에게 금혼령이 내려지고 나이 찬 처녀를 둔 집에서는 사주단자를 올린다. 3차에 걸친 심사를 하여 세자빈을 결정하는데 이를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이라 한다. 마지막 삼간택 때는 3명의 최종 후보가 올라와 그중 한 사람을 정한다. 그런데 간택은 공정한 경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가문 혹은 세도에 의해 내정된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 간택이란 형식이 치러지는 것이 보통이다. 어쨌든 민갑완은 삼간택까지 올라가 마침내 세자빈으로 뽑혔다. 이제 남은 일은 택이라여 혼례를 올리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몇 달 후 고종이 일본에 의해 퇴위당했다. 1905년 일사보호조약을 강제로 맺은 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던 일본은 헤이그 밀사 사건이 터지자 그를 구실 삼아 고종을 퇴위시킨 것이다. 뒤를 이어 순종이 즉위하고 순종이 후사가 없으므로 이복 동생인 은이 다음번 왕위 계승자가 되었다.
민영도는 딸의 운명이 순탄치 않으리란 예감을 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나라는 점점 기울어 가는데 가반이 너는 국무로 들어가게 되고 국운이 기울 땐 차라리 평민이 행복하거늘. 아, 너도 이 나라도 막막하고 답답하구나. 동감 이토 히로부미는 영친왕 은을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야 일본의 식민 통치가 쉬워질 거라는 계산이었다. 순종이 즉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이토 히로부미는 순종에게 말했다. 일국의 황태자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나라, 그것도 대궐 안에서만 세월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해외 유학하시어 몸소 견문도 넓힐 겸 먼저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하심이 옳습니다. 말이 유학이지. 사실상 볼모였지만 순종은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결국 11살의 은은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그 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민가바는 어느새 21살에 관연한 처녀가 되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왕실은 남아있었다. 10년을 하루같이 은의 귀국과 혼례식 올릴 날만을 기다리며 책을 벗삼아 지내던 가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닥쳤다. 파혼이라는 것이다. 은이 일본 황실의 공주와 결혼하리라는 소식도 뒤를 이었다. 1917년 12월의 일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간택을 치르고 신물까지 나눈 지 10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 상의 뜻이 변하셨단 말씀이요. 기막혀하는 민씨 일가에게 상궁이 대답했다. 총독부에서 지령한 일이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왕사자님께서는 일본의 황조 공주와 결혼하신답니다. 그러니 신물은 가지고 있어 무엇합니까? 일본은 조선 왕가의 명맥을 끊어버리려고 조선 왕족은 일본의 황족이나 귀족하고만 결혼하도록 황실 전범을 개정했다. 그런 다음 은과 마사코를 결혼시키기 위해 민가방가의 약혼을 파기케 한 것이다. 조선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한번 왕비로 간택된 사람은 설령 파혼되더라도 결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그런데 총독부에서는 가반의 아버지 민영돈에게 딸을 1년 안으로 다른 곳에 시집 보내지 않으면 부녀가 중죄를 받아도 좋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뿐만 아니라 가반을 일본인과 결혼시키려 애를 썼다. 심지어 겁탈하여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계략을 꾸민 적도 있다. 1920년 4월 영친왕은은 일본에서 마사코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간 두 사람은 파리에서 열린 평화회의에 참석하여 한일 합방이 일본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다. 가반을 아껴주던 할머니도 아버지 민영돈도 세상을 떠났다. 고종 역시 승하했다. 좌절할 대로 좌절한 가반은 차라리 죽어버리자는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여 상해로 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1920년 7월 민가반은 상해로 가는 배를 탔다. 상해 가면 네 마음대로 하거라. 아무도 널 막지 않을 테니 생각대로 뜻대로 해라. 떠나는 가반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왕실의 법도도 간습과 전통에도 매일 필요 없다는 간절한 뜻이다.
동생 천행, 외삼촌 기현과 상해에 도착한 가반은 임시정부 요인인 김규식의 소개로 미국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신식 학문을 배우며 점차 활기를 되찾을 무렵 학교마저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일본 영사관에서 찾아와 이것저것 가반에 대해 캐묻자 난처해진 교장이 학교를 쉬게 한 것이다. 가반은 또 한 번 좌절했다. 김규식은 가반에게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권했다. 우리 같이 싸웁시다. 싸워서 이기는 길만이 내 나라, 내 민족을 구하는 길이요. 원수를 갚는 길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 모든 비극이 바로 왕실의 몰지각과 무능의 소치입니다만 가반은 거절했다. 이 모든 것은 제 운명입니다. 누구를 수건수고할 일이 아니라 생각되오며 저 혼자의 희생으로 만사가 평온하길 바랄 뿐입니다. 왕실에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저를 이 꼴로 만들었다고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때 그가 김규식의 권유대로 독립운동에 나섰더라면 그의 삶은 참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엔 가반은 철저히 왕가의 여인이었다. 10년 동안 오로지 충실한 왕가의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을 다져오지 않았던가. 아무런 출구도 보이지 않는 세월들이 흘러갔다. 책 읽기와 뜨개질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활달하던 성격도 변했다. 가반은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몇 번 혼담이 들어왔지만 모조리 거절했다. 그로서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요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다. 이런 생활이 무려 25년. 가반은 어느덧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마침내 식민지 지배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귀국하지 않으려 했다. 내가 돌아가면 반겨 맞을 사람이 있니? 아니면 다시 이 왕가가 복이 되어 절개를 지켰다고 상을 내리겠니? 나는 돌아가지 않으련다. 그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그는 해방이 되면 왕조가 복이 되고 자신도 황태자비가 되리라는 기대를 은연중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방이 된 지금 아무도 왕 따윈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조선 여자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 정절을 지키고 왕가와 맺어졌다 깨어진 혼약에 일생을 건 자신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6년 5월 민가반은 고국 땅을 밟았다. 이시영,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간곡한 권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귀국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고독과 가난뿐이었다. 그는 여관, 친척집, 동생집을 전전하다가 영친왕의 형인 의친왕 강의 호의로 사동궁 2층에서 살게 되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던 그는 교육사업을 준비했다. 그런데 유경사업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번째 모임을 열기 바로 전날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가 일생의 마지막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1963년 11월 영친왕 은이 귀국했다.
11살의 나이로 조선을 떠난 지 56년 만이었다. 뇌연화증으로 식물인간이 된 채 나는 이미 조선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이 되지도 않아.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설픈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영친왕은 늘 이렇게 되뇌이곤 했었다. 영친왕은 돌아왔지만 민가방과는 만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평생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영친왕은 민가반의 존재를 기억하고나 있었을까? 영친왕이 민가반에게 조그만 배려라도 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1968년 3월 19일 민가반은 후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71살. 기다림으로 일관한 생을 마감한 그의 육신은 부산 천주교 공동묘지에 묻혔다. 2년 뒤 영친왕도 세상을 떠났다.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 아인슈타인. 그는 결혼을 2번 했다. 두 번째 부인 엘사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만 첫 번째 부인이 아인슈타인 못지않은 재능을 지닌 과학자였으며 그럼에도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쓸쓸히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녀의 이름은 밀레바 마리치. 1875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작은 마을 티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세르비아인으로 군인이었으며 부유하고 교육 정도가 높은 집안이었다. 일남 이녀의 맏딸로 태어난 밀레바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선천성 좌골통으로 한쪽 다리를 절었지만 청명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였다. 특히 수학에 탁월한 재능과 흥미를 가졌으며 음악과 미술에도 뛰어났다. 여자에게는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였지만 딸의 재능을 아낀 아버지는 세르비아 왕실 인문고등학교를 거쳐 스위스 취리히로 밀레바를 유학시켰다. 당시 유럽에서 여자가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곳은 취리히뿐이었다. 밀레반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1896년 그녀는 취리히의 스위스 국립공과대학에 입학했다. 그 학교가 생긴 이래 5번째 여학생이었으며 그에 입학한 학생 중에는 유일한 여학생이었다. 밀레반 여기서 아인슈타인을 만났다. 아인슈타인은 밀레바의 탁월한 지적 능력에 감탄하고 밀레바 역시 아인슈타인의 기발한 생각에 매료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강의를 듣고 함께 과제를 해결했다. 두 사람은 점차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사랑스런 나의 보물. 또다시 흐릿하고 황량한 며칠이 내 졸린 눈가를 스쳐 지나갔소. 당신도 이런 기분을 알고 있소. 나의 전부인 사랑스런 당신. 당신이 없으면 생의 의미는 물론 일할 의욕도 삶의 즐거움도 사라져 버린다오. 간단히 말해서 당신 없는 삶은 삶이 아니오. 1900년 여름 아인슈타인이 밀레바에게 보낸 편지다. 그의 9월에 쓴 편지는 이러하다. 우리가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되어 나 역시 매우 기쁘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연구를 계속해야만 하오. 내 자신은 아직도 평범한 인물인데
박사인을 갖는다면 난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소. 밀레바 역시 아인슈타인을 깊이 사랑했다. 내 사랑 요혼의 술.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은 너무 멀리 있어 키스해 줄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이렇게 짤막한 편지로 묻게 되었어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듯 당신도 날 좋아하나요? 즉시 답장해 주세요. 1000번의 키스를 보내며 당신의 독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유는 밀레바 나이가 너무 많고 여자가 똑똑하면 못 쓴다는 것이다. 당시 밀레바는 25, 아인슈타인은 21살이었다. 그 여잔 책이다. 너처럼. 넌 여자를 가져야 해. 네가 30살이 되면 그 여잔 늙은 마녀가 될 게다. 그 여잔 점잖은 집안에 시집올 수 없어. 게다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요. 세르비아인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게르만족인 독일인은 슬라브족인 세르비아인을 적대시하고 있었다. 아인슈타인 집안은 유대인이지만 세르비아인에 대해서 독일인과 같은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02년 사랑에 빠진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밀레바는 석사학위 논문을 중단하고 몰래 고향에 돌아가 아이를 낳았다. 귀여운 여자아이였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리저렐이란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밀레반 혼자 스위스로 돌아왔다.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도 밀레반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리저렐을 데려오지 못했다.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리저렐은 베오그라드의 어느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한다. 1903년 1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공동연구도 다시 시작되었다. 2년 뒤 두 사람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비롯해 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결혼 전에는 두 사람의 공동 저작에 아인슈타인 마리체라고 공동 서명을 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냥 아인슈타인으로 대신했다. 밀레바는 우리는 이제 하나라며 별다른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사실 논문의 원본이나 메모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밀레바가 공동 작업에서 어느 만큼 비중을 차지했는지 정확히 가려낼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 증언과 아인슈타인 자신의 말을 미루어 볼 때 수학적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인슈타인의 착상을 수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은 밀레바였음이 분명하다. 1904년 첫 아들 한스가 태어나고 1910년에는 둘째 아들 에루아르트가 태어났다. 이때부터 부부 사이는 차츰 변질되기 시작했다. 에두아르트는 매우 섬세하고 병약한 아이여서 끊임없이 돌봐주어야 했기에 밀레바는 예전처럼 아인슈타인과 공동 연구를 할 수가 없었다. 한편 아인슈타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서 이곳저곳 대학을 옮겨 다니며 강의를 했다. 밀레바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된 남편의 아내로서 파티와 공식 석상에 어울리는 화려한 안주인 역할을 해야 했다. 하지만 세르비아 출신에다가 다리를 저는 밀레바에게 그 역할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1914년 밀레바는
아이들을 데리고 스위스에 잠시 머물렀다. 바로 그때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유럽 전역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밀레바에게 스위스에 그대로 있으라고 편지를 띄웠다. 겉으로는 스위스가 안전한 중립국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은 아인슈타인이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아내가 된 사촌 엘사가 그 주인공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인슈타인은 이혼을 요구했고 1919년에 두 사람은 마침내 이혼했다. 9살, 15살짜리 두 아들만이 밀레바에게 남았다. 그때 밀레바의 나이는 44살. 밀레바는 피아노 레슨과 수학 지도로 생계를 꾸렸다. 3년 뒤인 1922년 아인슈타인은 광양자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바로 신혼 초 밀레바와 공동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상금을 밀레바에게 주었다. 미안함의 표시였을까? 밀레바는 그 돈으로 집을 세 채 사서 생활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에두아르트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다. 그는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한 직후 발작을 일으켜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말리는 밀레바의 목을 졸랐다. 한동안 정신병원 친세를 진 에두아르트는 병원의 감독 아래 어머니와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밀레바는 아들을 간호하는 틈틈이 피아노 레슨과 수학 지도를 했고 집도 모두 팔아야 했다. 에두아르트의 정신병의 근원은 아버지에게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로서는 훌륭했지만 아버지로서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큰아들 한스는 아버지를 몹시 싫어했고 일찌감치 독립하여 자기 길을 걸었지만 보다 섬세했던 에두아르트는 아버지의 망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이런 에두아르트의 병세를 잘 알면서도 아인슈타인이 그의 치료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에두아르트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한 것은 밀레바였다. 20년이 흘렀다. 지칠 대로 지친 밀레반. 어느 날 에두아르트가 또 발작을 일으키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났을 땐 한쪽을 못 쓰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과 같은 병원에 있으려고 애를 썼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1947년 8월 4일 밀레바는 병상에서 홀로 눈을 감았다. 72살에 늙고 초라한 노파가 되어 그가 죽은 후에도 아인슈타인은 7년을 더 살았고 에두아르트는 정신병원에서 17년을 더 살았다. 에두아르트가 사망하자 미국 버클리 대학 수력학 교수가 된 큰아들 한스는 짤막한 부고를 냈다. 부고에는 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를 헌신적으로 보살핀 어머니 밀레바에 대해선 씌어있지 않았다.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밀레반,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한 남자의 아내로도 어머니로서도 철저히 묻혔다. 밀레바와 아인슈타인이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 아인슈타인은 밀레바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했다. 그 무렵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 둘이서 운동의 상대성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된다면
난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소.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변했다. 그는 학문상으로는 시대의 벽을 뛰어넘었지만 개인 생활에선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아인슈타인이 사망 후 한스는 아버지와 주고받은 편지를 비롯해 아버지에 대한 갖가지 자료를 모아 출판하려 했으나 아인슈타인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한 유언 집행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막았다. 1958년의 일이다. 지금껏 아인슈타인은 인류 문화에 기여한 위대한 과학자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신화적 명성의 그늘 아래 비틀린 삶을 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가려져 있다. 밀레바, 한스, 에두아르트가 바로 그들이다. 떠난 사랑에 대한 원망, 병든 자식에 대한 애절한 아픔과 책임감, 생활고, 그 모두보다 더한 외로움. 이런 짐을 지고 산 밀레바가 죽음의 병상에서 느낀 것은 도리어 평온과 해방감이었을지도 모른다. 독일의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깊고도 장대한 음악 세계를 창조한 그가 1827년 사망한 뒤 유품을 정리하던 비서 안톤 신들러는 낡은 캐비닛에서 편지 3통을 발견했다. 3통 모두 받는 사람의 이름과 장소, 연도가 씌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베토벤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쓴 편지였다. 불멸의 연인이여. 7월 6일 아침.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나 자신이여. 오늘은 몇 마디만, 그것도 그대의 연필로 씁니다. 내일쯤에야 숙소가 확실히 정해질 것 같소. 이 무슨 시간 낭비란 말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왜 이토록 깊은 슬픔이 밀려드는지, 우리의 사랑은 희생과 단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요. 그대가 온전히 내 사랑이 아니고 나 또한 온전히 그대의 사람이 아닌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하오. 그것은 당연한 일이요. 나는 그대를, 그대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오. 그런데 그대는 내가 나와 그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너무 쉽게 잊는군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나도 그대도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내 마음속은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로 가득 차 있다오. 아, 이따금 말이란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 느껴지요. 힘을 내요. 내 진정한 하나뿐인 보물, 내 모든 것으로 남아줘. 나도 그대에게 그렇게 되겠소. 우리가 할 바를 다한 후엔 그 외의 것은 신께서 보살펴 주시겠지. 당신의 충실한 루트비히. 신들러의 책상 속에서 한동안 잠자고 있던 3통의 편지는 1840년 공개되자마자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베토벤은 여러 여인들과 사랑에 빠졌지만 끝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음악가들은 음악만으로 자립해서 생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귀족의 후원을 받아야 했고 베토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가 사랑한 여인들이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귀족의 딸 혹은 부인이라는 사실은 그 같은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베토벤이 불멸의 연인이라 부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가 이토록 열렬한 편지를 보낸 상대가 누구란 말인가. 베토벤 연구가들은 이 불멸의 연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은 줄리에타 귀차르디, 요제피네 폰다임, 테레제 폰 브룬스비크, 테레제 말파티, 베티나 브렌타노 등이었다. 줄리에타 귀차르디는 베토벤이 피아노 소나타 14번, 올강을, 테레제는 피아노 소나타 24번을 각각 헌정한 주인공들이다. 하지만 불멸의 연인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다. 누구라고 단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1977년 베토벤 연구가 메이너드 솔로몬이 베토벤의 전기 루트비히 판 베토벤을 출판하여 불멸의 연인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의 주장은 매우 새로운 것이었지만 치밀한 연구와 빈틈없는 논리로 베토벤 연구가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었다. 그의 주장이 옳다면 불멸의 연인을 가리고 있던 신비의 베일은 이제 벗겨진 셈이다. 솔로몬은 베토벤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있는 1795년부터 1818년 사이에 7월 6일이 월요일이 되는 5해를 골라 당시 베토벤의 행적, 그리고 그와 가까웠던 여인들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찾아낸 주인공은 한 번도 결혼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었다. 그 이름은 안토니 브렌타노, 결혼 전 이름은 안토니 폰 비르켄슈토크이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학자, 미술품 수집가인 요한 멜키오르 에델러 폰 비시켄슈토크의 외동딸이며 프랑크푸르트의 부유한 상인 프란츠 브렌타노의 아내이다. 남편 프란츠 브렌타노는 독일 낭만주의 문학의 기수 클레멘스 브렌타노와 베티나 브렌타노 남매의 이복 형제로서 안토니보다 15살 위였다. 베토벤과 안토니가 처음 만난 것은 1810년 5월. 베토벤은 40살, 안토니는 30살 때의 일이다. 프란츠 브렌타노와 결혼해서 4아이를 둔 안토니는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오스트리아 빈에 와 있다가 시누이 베티나와 함께 베토벤을 방문했다. 베티나는 그 무렵 베토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여인. 하지만 베티나는 6월 초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빈을 떠나버렸다. 안토니는 병을 앓고 있었다.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 낯선 도시 프랑크푸르트, 첫 아이의 죽음이 갖다준 마음의 병이었다. 가슴의 통증이 너무나 심해져서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침대에 어떤 자세로 누워도 견딜 수 없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면 이 끔찍한 통증에서 노연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나아지기보단 상태가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해야 할 거예요. 죽음의 침묵이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빈으로 오기 직전 안토니가 친척에게 보낸 편지다. 빈에서 앓고 있는 안토니를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은 베토벤이었다. 베토벤은 자주 안토니를 찾아와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차차 애정으로 변해갔다. 1811년 가을, 베토벤은 세계의 가곡과 감람산의 그리스도의 피아노 편곡을 안토니에게 헌정했으며 문제의 해인 1812년 6월에는 안토니의 딸 막시밀리아네에게
피아노 트리오를 헌정했다. 즉 디아벨리 왈츠에 의한 33개의 변주곡도 안토니에게 헌정한 작품이다. 솔로몬의 주장에 따르면 기타 반주가 붙은 가곡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뛰어난 기타 연주자였던 안토니를 위해 베토벤이 특별히 작곡한 작품이다. 그러나 베토벤은 안토니의 남편 프란츠와도 절친한 사이였으며 브렌타노 일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기에 사랑과 우정, 욕망과 지켜야 할 도덕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무렵 쓴 편지가 바로 문제의 앞선 세 통의 편지다.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베토벤이 얼마나 괴로움에 몸부림쳤는지 알 수가 있다. 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가 결국은 그대 곁을 내 집이라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 방랑하기로 결심하고 만다. 오 제발 나를 계속 사랑해줘요 라고 안타까이 부르짖으면서 그런데 세 통의 편지가 베토벤에게 남아있는 건 어째서일까? 아예 붙이지 않은 걸까? 아니면 되돌려받은 걸까? 어쨌든 문제의 편지를 쓴 지 몇 달 뒤인 1812년 가을 안토니 가족은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고 베토벤은 사랑하는 불멸의 연인을 가슴속 깊이 묻어야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날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816년 5월 베토벤은 제자 페르디난트 리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불행히도 내겐 아내가 없다네. 오직 한 사람을 만났지만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을 걸세. 안토니 브렌타노는 베토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베토벤에게 사랑을 준 유일한 여성이었다. 안토니와 헤어진 뒤 베토벤은 어떤 여인과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고 한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라야만 한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그리고 죽은 동생의 아들 칼을 양자로 삼아 사랑을 쏟았다. 독신으로 사는 베토벤의 생활은 어땠을까? 악보와 온갖 잡동사니가 뒤엉켜 있는 작업실. 도무지 신경 쓰지 않아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는 옷차림. 부스싼 머리칼.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가버리는 하녀. 베토벤의 일생은 지극히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28살 무렵부터 귀에 이상이 생긴 그는 나중엔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려면 일일이 필담을 해야 했으니 생활상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음악가로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치명적인 상처였다. 베토벤은 괴팍하고 비사교적이며 우물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이며 사람 사귀기 좋아하는 따스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면서부터 사람을 피하게 된 것뿐이다. 나을 수 있을까? 물론 난 그렇게 소망하지만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 같군. 그런 병이란 좀채 낫지 않는 법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모든 사람들을 피하면서 난 얼마나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그토록 비참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내 청각이 완전히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난 얼마나 행복하겠나. 1801년 그의 나이 31살 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다.
그 무렵 베토벤은 피아니스트로서 작곡가로서 날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청력 악화는 서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1815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피아니스트로서의 생명은 막을 내렸다. 베토벤의 삶은 청각을 잃으면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운명에 정면으로 맞서 마침내 그를 이겨낸다. 오늘날 그의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것들, 이를테면 교향곡, 제5번 운명, 제6번 전원, 제9번 합창을 비롯해 수많은 피아노곡, 관현악곡, 실내악곡들은 모두 청각을 이룬 후에 쓴 작품이다. 그의 음악은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영혼의 소리였던 것이다. 나는 예술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창조할 작정이요. 베토벤이 친구 베겔러에게 한 말이다. 말 그대로 베토벤은 삶의 무게 때문에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구원의 길을 터주는 음악을 작곡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 괴테와 함께 프랑스 혁명이라는 대격변이 낳은 인물이다. 그는 계몽 사상과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으며 세계를 움직이는 새롭고 강렬한 힘을 느꼈다. 베토벤의 제자 페르디난트 리스의 말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 직후 베토벤이 완성한 교향곡 제3번은 본래 나폴레옹의 이름을 따서 보나파르트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베토벤은 화를 내며 제목이 쓰인 첫 장을 찢어버렸으며 나중에 에로이카, 즉 영웅적이라고 고쳤다고 한다. 우리에게 영웅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이 바로 이것이다. 이 작품은 제목만큼이나 웅장하고 또 내용과 형식 면에서도 혁명적이어서 처음엔 쉽게 이해받지 못했다. 베토벤은 하이든, 모차르트로 대표되는 고전파 음악의 성과 위에서 새로운 양식, 새로운 내용의 음악을 시도한 장본인이다. 이 새로운 음악 세계엔 낭만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베토벤은 고전파니 낭만파니 하는 범주 안에 가둘 수 없는 거목이지만 슈베르트, 리스트, 슈만, 브람스, 멘델스존, 차이코프스키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낭만파 음악의 대가들은 모두 베토벤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좋다. 피아노 교본의 지은이로 잘 알려져 있는 체르니 또한 베토벤의 직계 제자다. 1827년 3월 26일 베토벤은 55살로 생을 마감했다. 젊은 날부터 잦은 복통과 갖가지 병치레를 해오던 그는 죽음 직전 피를 토하고 부종에 시달렸으며 배에 복수가 차올라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다. 베토벤의 장례식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극작가 프란츠 그릴 파르처가 쓰고 영국 배우 하인리히 안슈츠가 낭송한 추도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베토벤은 사랑이 넘치는 자신의 본성으로 세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고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혼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생애의 끝까지 그의 가슴은 만인을 향해 뜨겁게 고동쳤습니다.
베토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안토니는 사망기사, 추도사, 추모시, 추모음악회 광고 등 베토벤 최후의 날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정성껏 수집하여 보관했다. 안토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42년 뒤인 1869년이다. 생전에 안토니는 정신적 스승인 요한 미카엘 자일러 주교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술가로서 베토벤보다 인간 베토벤이 한층 더 위대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전 제 코에다 콧줄을 끼우려고 호적 사무소에 갑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니논이 원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그녀는 빈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집 짓는 일을 돕는 등 아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1년 11월 54살의 헤르만 헤세가 결혼을 하루 앞두고 한 출판업자에게 쓴 편지다. 결혼 상대자는 당시 36살로 헤세보다 18살이나 어린 니논 아우스랜더. 헤세는 이미 2번 결혼했다가 실패했고 니논도 남편과 이혼한 직후였다. 니논이 헤세를 처음 한 것은 14살 때였다.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헤세의 소설 페터 카멘친트를 읽고 몹시 감명받은 소녀 니논은 존경하는 작가에게 편지를 썼다. 페터 카멘친트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 대신에 만족을 얻는 것으로는 진정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만족이란 속물들이 얻는 행복이니까요. 하지만 페터 카멘친트는 결코 속물이 아닙니다. 페터 카멘친트를 쓰신 선생님께 자신이 다름 아닌 페터 카멘친트이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때부터 니논은 헤르만 헤세를 우상처럼 흠모하며 동경하기 시작했다. 헤세는 니논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신화가 되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그로부터 12년 후인 1921년 니논이 26살 때다. 그 무렵 니논은 아버지를 여인 슬픔과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프레드 돌빈이라는 캐리커처 화가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한편 헤세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내 마리아 베르누이와 이혼을 앞둔 상태였다. 니논은 점차 헤세에게 빠져들었다. 소녀 시절부터 간직해온 헤세에 대한 신화가 현실의 사랑으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헤세는 당시 루트 뱅어라는 20살 연하의 여성과 열애에 빠져서 니논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1924년 1월 헤세는 루트와 재혼한다. 헤세의 두 번째 결혼은 얼마 안 가서 파국으로 끝났다. 루트는 법정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927년 5월에 헤세는 변태, 노이로제와 불면증 환자, 정신병자라는 판정을 받고 이혼 선고를 받았다. 이 무렵 헤세가 쓴 소설 황야의 일위와 시집 위기에는 결혼 생활의 파국으로 인한 그의 절망, 본능과 이성 간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 잘 드러나 있다. 시집 위기에 실린 작품 인도의 시인 바르트리하리를 보자. 나도 본능과 정신 사이를 흔들거리며 인생을 걷는다. 오늘은 현자, 내일은 우자. 오늘은 진심으로 신께 몸을 맡기고 내일은 뜨겁게 육신에 몸을 맡긴다. 활락과 금욕이라는 두 참회자의 채찍으로 나는 내 허리를 피가 빠져나가도록 친다.
승려가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며 생존의 죄가 나의 안에서 용서를 절규하고 있다. 두 가지 길에서 난 죄를 짓고 두 가지 불로 날 태워 없애는 걸 막을 길이 없다. 본능과 이성 간의 내적 투쟁은 바로 헤세의 문학 세계를 이루는 중심 테마다. 동시에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다. 그는 자기가 쓴 소설이 자신의 길과 숨겨둔 꿈과 소망과 쓰라린 고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두가 고백이라고 솔직히 털어놓고 있다. 최초의 장편 소설 페터 카멘친트 이후에 발표된 수레바퀴 아래서 로스 할데, 데미안, 시타르타 등은 사실상 그가 겪은 삶의 고백서들이다. 지금 어느 부인이 빈에서 갑작스레 이리로 와 있소. 그녀가 날 좋아하기 때문이요. 나도 그녀가 좋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난 그녀와는 아무것도 함께할 수가 없어. 난 이 극적인 상황 앞에서 속수무책일 뿐이요. 헤세가 친구에게 심경을 털어놓은 편지다. 니노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기 위해 그때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생활을 청산하고 헤세에게로 온 것이다. 두 번의 실패로 자신은 결혼 생활에 부적격자라는 생각을 적잖게 갖게 된 헤세였지만 점차 니논의 열정에 감동하게 된다. 1927년 헤세는 니논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단 함께하되 따로 산다는 조건이었다. 헤세는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름 내내 빈에서 온 여자친구와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녀는 근처의 다른 집에서 머물고 식사는 레스토랑에서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있고 그것만으로도 나의 이곳에서의 은둔 생활에 조금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헤세는 니논의 사랑에 감동하면서도 미안함을 떨치지 못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는 건 너무도 다정한 일이긴 하나 당신이 나 때문에 끊임없이 희생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살아가기보단 차라리 완전히 혼자서 파멸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소. 나는 더 이상 한 여성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요.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조금이라도 생명력을 얻기 위해 영원히 지치도록 싸우는 일에서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문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헤세가 이렇게 괴로워하자 니노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나란히 함께 살자고 자신의 행동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단언하면서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랑이 아닌 다른 것 때문이라면 모든 것은 끝장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땐 그런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제 쪽의 희생으로 간주할지 몰라도 제게는 당신을 위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변한답니다. 그 무렵 헤세는 눈병 때문에 책을 거의 읽을 수가 없었다. 니노는 헤세의 눈이 되어 수많은 책과 편지들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이후 헤세가 사망할 때까지 33년 동안 니논이 읽어준 책은 자그마치 1447권, 일주일에 한 권꼴인 셈이다. 따로 또 같이 하는 기이한 공동생활이 시작된 지 4년 뒤 두 사람은 비로소 결혼식을 올렸다.
헤세는 이 결혼을 코에 콧뚜레를 꿰는 것이라고 매우 냉소적으로 말했지만 니노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결혼식 이틀 뒤 니논이 헤세에게 쓴 편지를 보자. 저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새어 작은 소년이면서 비밀스러운 마법사요. 그래서 저는 마치 기적을 받아들이듯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런 행복이 이렇게 쉽게 올 리가 없어. 라고요. 저는 경이롭고 훌륭한 시인을 꿈꾸는 작은 니논입니다. 저는 아직도 14살 소녀가 되어 푸른 나무 밑 그늘과 호두나무 사이에 걸려 흔들리고 있는 해먹에 누워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논의 기대와는 달리 헤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니논은 여전히 헤세의 아픈 눈을 대신해 책을 읽어주는 존재, 헤르만의 눈이었다. 한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생활, 가까이 있되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삶. 헤세는 왜 그랬을까? 그가 1930년에 발표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우리에게는 지와 사랑이란 번역으로 더 익숙한 그 저서에서처럼 본능과 이성 간의 치열한 내적 싸움이 마침내 이성에 합일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기 때문일까?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헤세가 니논과 함께 살면서 처음 완성한 작품이다. 니논은 결혼 생활의 빈 부분을 여행, 공부, 창작 활동으로 메웠다.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당시 여성으로서는 파격적으로 빈 대학에서 의학, 언어학, 미술사를 공부했으며 일찍부터 시와 소설을 써온 니논이었다. 니논은 그리스 신화 연구에 몰두하면서 그리스어와 고고학을 공부하고 글을 썼다. 그의 주요 연구 주제는 여신 헤라였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은 일기를 써서 달랬다. 니논의 일기는 결혼 후인 1932년 3월부터 시작되고 있다. 다음은 그 일기의 한 대목이다. 시간도 유쾌한 기분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일상이 되어 헤세에게 속해 있다. 그의 류머티즘, 눈의 통증처럼. 이는 명예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종 견딜 수가 없다. 헤세는 평생 동안 자아 찾기에 몰두한 사람이다. 그의 문학은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구도의 과정이고 그 산물이다. 그는 독일인이지만 스위스 국적을 갖고 스위스에서 살았다. 그의 시대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번의 전쟁과 나치의 압제가 지배하는 시대였다. 파괴와 혼란의 이 시기는 인간에 대해 고뇌하는 문학가와 철학자들을 낳았다. 토마스 만과 하이니히 만 형제, 로맹 롤랑, 브레이트, 스테판 치바이크, 게오르그 루카치 등등. 그 중에서도 헤세는 인간 구원의 길을 자기 자신 속에서 찾으려고 부단히 탐색한 사람이다. 헤세의 일생, 특히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지만 니논과의 세 번째 결혼은 그에게 안정된 생활을 갖다 주었다. 헤세의 전기를 쓴 일본의 동문학자 다카하시 겐지는 니논 덕분에 헤세가 처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가졌다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니논의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 숨어 있다.
니논의 인내, 깊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헤세의 세 번째 결혼 또한 결코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헤세는 니논과의 안정된 결혼 생활 속에서 걸자 유리아 유희를 집필하여 1946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1962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헤세가 죽은 뒤 그의 유고와 남아있는 문서들을 정리하며 헤세의 유산을 전 세계인의 것으로 만드는 데 헌신하던 니논은 4년 뒤인 1966년 눈을 감았다. 니논의 마지막 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항상 헤세와 의견이 맞았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이어가는 삶이나 나한테 부과된 삶에 늘 만족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적응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내 마음에 한번 들지 않은 것은 늘 다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하지만 난 헤세와 너무도 깊이 이어져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밖이 아닌 내 안에 있었으며 없앨 수는 없는 것이었다. 헤세와 나는 서로의 마음에서 성숙해져 갔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으로서 나에겐 파악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였다. 그의 고통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나는 나인 동시에 그였다. 나는 그를 위해서 느꼈고 책을 읽었으며 체험하고 바깥 소식을 들었다. 그는 내 안에 있었다. 그의 죽음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말았다. 나는 남아있는 절반이었다. 피를 흘리는 절반의 존재였다.